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매물이 완전히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제가 신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부산은 전세가 씨가 마른 시기가 올 거다. 그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막 악플도 많았는데 지금 난리죠. 지금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매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가 오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전세가 오르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전세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경제 위기나 웬만한 정부 정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실수요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막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실수요는 매매를 안 하면 전세 내지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월세 비용보다는 그래도 전세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럼 전세가가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신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은 전세 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 그 뒤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 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부산이 어떤 단계예요? 요 단계죠. 지금 전세가율 상승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데 이제 요 단계에서 요 매매가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 이 시기의 초입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이제 이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단계들은.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부산 집값이 좀 요동치다 보니까 많이들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래 돌아가는 걸 빨리 캐치하셔서 빠르게 행동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관망하고 계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는 좀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지금 부산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최근에 저도 현장에 투입돼서도 다니고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산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오래된 투자자로 해서 활동을 해왔고 원래는 이제 블로그 또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적었는데, 지금 이제 동의대학교에서 석사 모집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거 홍보 겸 이제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정말 좋아서 오늘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전망을 할 때는 요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망을 예상할 때는 저는 이제 크게 5가지 요인을 살펴보거든요. 첫 번째는 공급 물량이 많냐 적냐, 두 번째는 수요가 많냐 적냐, 그 다음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다음 이제 금리와 유동성, 5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 이렇게 5개 항목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흐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센텀파크랑 함영 롯데캐슬 카이저까지도 요게 부산에서는 한 중위권 아파트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상위권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위권이 역시 한 8.2%로 더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아파트도 이제 상승으로 오고 있고요. W가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두 달 뒤에는 W가 더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실거래 신고가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는 현장보다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실무까지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삼익빛이나 동래야 이런 것도 하락이 멈추고 이제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상승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시세 흐름을 보시면 전세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이제 상승으로 턴이 됐고요. 전세는 이미 그 전부터 턴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을 보시면 부산은 앞으로 이 질문이 정말 많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떨 것 같냐. 그래서 부산이 확정적으로는 2028년까지는 물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이거는 물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만들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 기간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는 데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약 한 3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던 뭐 재개발 진행을 하던 이런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보통 1, 2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부동산이 좀 좋은 점이 이미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착공, 그 사이에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후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준공, 이 단계로 가는데, 이미 요거를 인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착공 신고를 안 하고 착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허가라든지 착공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예정이 여기 입주 물량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어떨 것이라를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준공되는, 그러니까 완공돼서 입주하는 물량인 거고요. 그 선행 지표로는 이제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착공이나 인허가가 부산에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 해도 29년, 30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28년까지, 한 29년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바로 이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 물량이 없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매물은 어떻느냐? 매물은 사실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매물이 완전히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제가 신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부산은 전세가 씨가 마른 시기가 올 거다. 그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막 악플도 많았는데 지금 난리죠. 지금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매매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가 오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전세가 오르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전세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경제 위기나 웬만한 정부 정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실수요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막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실수요는 매매를 안 하면 전세 내지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월세 비용보다는 그래도 전세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럼 전세가가 떨어지려면 입주 물량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신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안은 전세 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되고, 그 뒤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 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부산이 어떤 단계예요? 요 단계죠. 지금 전세가율 상승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데, 이제 요 단계에서 요 매매가 상승으로 밀어 올리는 이 시기의 초입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이제 이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단계들은.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한동안은 물량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부산 시장을 막기 힘들 것이다. 예. 제가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고 어깨라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요자는 달라요. 그리고 바닥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급지는 시장 타이밍상 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1급지가 먼저 오르면서 2급지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서 거래량 자체가 평균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 사이클에서 무릎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부산이 무릎 직전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해운대나 수영구나 동래구, 남구 이런 좋은 지역, 흔히 말하는 부산의 1급지 아파트를 가장 싼 가격에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바닥입니다. 이야기를 항상 드렸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3년 중순 정도. 예, 중순에서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서울 잠실 엘스가 딱 바닥 찍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대구에 힐스테이트 버머가 오히려 부산보다 대구가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서울도 움직였고 대구도 움직였는데 부산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가 거의 바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역산출해가지고 바닥을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거의 수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르고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에 부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녔었고요.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었고, 지금은 부산이 저는 한 15년 만에 온 기회라고 보거든요. 15년 만에 좀 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해라는 뜻에서, 제가 제 고향인 다시 부산으로 턴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미분양은 어떤 지표냐면요. 자, 미분양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아직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구축과 신축이 있으면 대부분은 신축을 먼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아지면 구축 아파트는 더 일반적으로는 더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해소돼야 새 아파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까지 에너지가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부산은 미분양이 이제 전체 평균이 4,400호인데 지금 7,300호로 미분양이 평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부산이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없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 하이엔드 아파트 한번 봅시다. 이게 입지 따라 다른데요. 하이엔드 아파트 고분양가였거든요. 센텀 르엘 리버파크 센텀. 이 고분양가였는데 106대 1 나왔고요. 완전 훈풍을 불었죠. 그 다음에 남천 서밋 난리였습니다. 300대 1이 났습니다. 326.67대 1이 났습니다. 84 타입이. 그러면 요거를 봐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산이 하이엔드에 대한 신축 수요가 있구나. 그런데 너무 비싼 것보다는 일단 84부터 움직이구나. 그래서 부산은 유동성 장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베뉴브 해운대도 59 타입이 인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177.45대 1. 그래서 부산은 아직까지 전세가가 많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집은 사고 싶은데, 전문 투자자들은 다주택자라서 규제에 꼬여 있고,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 거의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기에는 그 높은 금액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듣거나 공부를 해가지고 입지를 보는 눈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입지에 나름 문턱이 낮은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되게 좋았고요. 다음 이제 급지가 사실 조금 빠지는데 대비, 그 급지 대비 비싸게 분양했던 곳은 미분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이 많다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입지 좋은 데는 미분양이 거의 안 나고, 많이 없고 경쟁률이 좋았고, 입지 대비 분양가가 비싼 곳이 미분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 미분양 지표는 우리가 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래 봐야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산의 이제 10년 평균 거래량이 한 3,177건입니다. 그런데 10월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죠. 그리고 9월 달이 이제 최근 거래량이 이제 온전한 지표인데, 9월 달의 거래량을 보시면 평균이 3,177건인데 대비 3,114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산의 거래량이 한 3,177건, 한 3,200건 됐다. 그 처음 찍는 3,200건 있죠. 그게 부산의 무릎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전문가들은 무릎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큰 손이나 전문가는 무릎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간 대비 수익률도 중요하고, 바닥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지하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확인하고 투자를 들어가는데, 이 무릎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가 거래량이 10년 평균에 오는 이 시점이 딱 무릎입니다. 처음 10년 평균에 도달하는 이게 무릎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은 거의 무릎 직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 봄장이 또 좀 기대되고요. 이번 겨울장에 원래라면 겨울에 좀 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다행히도 좀 뜸한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 투자를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왜 중요하냐면,
고평가일 때는 건설사 입장에서 고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얘가 가치 대비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고평가고 가치 대비 싸다라는 게 저평가입니다. 그냥 저가랑 저평가랑은 다릅니다. 가치 대비 싸게 나왔을 때가 저평가고 저가는 그냥 쌀만한 물건이 싸게 나온 게 저가인 겁니다.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고평가일 때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매물이 여차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평가일 때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시키고 공급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 저평가일 때는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샀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팔기 싫겠죠. 내가 만약에 뭐 한 7억 주고 집을 샀는데 집은 5억이다. 팔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이 어느 정도 잠기게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적게 되고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때 사자 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가 우리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은 지금 저평가 상태다.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요렇게 좀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 대비 지금 부산은 많이 좀 쌉니다. 그래서 저렴하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를 봤을 때도 부산은 여기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주택을 구매하는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집값과 소득과 이자를 포함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연봉으로 부산에 집을 사는데 대출받아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때는 완전 역대급 매력적인 장이었고, 이게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였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요때 집을 샀으면 굉장히 이제 잘 샀던 게 되고, 요때는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22년 상반기, 21년 후반에서 22년 초반이 이제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묵였죠. 요때 사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부산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산다면 최소한 실패를 안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자, 그다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구해자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요새 부산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딱 설명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부산에 집 공급이 없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 자, 우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거는 금리와 유동성이 있거든요. 금리는 내가 돈을 빌렸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게 금리인 거고요. 그 사용 비용을 주는 게 금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의 양이 풀렸냐, 이게 이제 유동성인데, 사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봅시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은 이제 턴을 하고 정점을 찍고 턴을 하고 하락 사이클에 왔다, 인하기에 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IMF 때 건물 사서 돈을 벌었고 부동산 사서 돈을 벌었던 분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돈을 벌었던 분들, 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큰 손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언제 많이 움직였냐면 미국 금리가 정점일 때,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이제는 하락으로 턴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때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만큼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근데 금리는 현재 인하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변동금리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